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주말 대낮에 만취 운전자의 차량에 치인 초등학생이 결국 숨졌습니다. 숨진 초등학생 배승아 양의 유족은 실명과 얼굴을 공개하며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40대 여성 납치 살해 사건과 관련해 신상이 공개된 피의자 3명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주범 이경우는 자신이 먼저 범행을 제안했다고 경찰에 자백했습니다. 서울 강남 학원가에 뿌린 마약 음료를 제조한 장소가 강원도 원주의 한 평범한 가정집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들은 마약 음료를 원주에서 만들고 인천에서 중국발 전화번호를 변조해 협박 전화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뾰로롱!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드려야 될 말씀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요. 쓸데없는 얘기 하지 않고 바로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예,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어제였죠. 이 가면 쓰고 노래하는 예능 프로그램 박지훈 변호사도 출연했었던 그 방송. 출연자 한 사람이 가면을 벗고 샥 등장을 했는데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바로 음주운전 전과 3범 가수 호란 씨였기 때문입니다. 특히 2016년 음주운전은 사람까지 다쳤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음주운전으로 세상을 떠난 초등생 사건을 다룰 텐데요. 이거는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예. 일단 뭐 해당 방송 프로그램 제작진도 사과를 했다고 하고 어쨌든 이 방송심의위원회에 민원이 접수됐다고 하던데 계속 좀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출연자 소개해 올리죠. 예, 이자연 기자, 백성문 변호사, 승재현 형사본부정책 선임연구위원, 박상희 소장, 그리고 박준혜 표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캘리포니아에 사반에 푹 빠진 사람 한 명 있습니다 하신 제이미 안님, 호치민에도 사반 가족 있어요 하신 나무님, 자, 지난 수요일 오전 9시 대구 지하철에서 갓난아기 안고 있는 엄마에게 자리 양보해 주신 아저씨 칭찬합니다. 어떤 아줌마가 후다닥 달려오는 걸 몸으로 이렇게 막아주셨어요 하신 김보경님, 자, 식당에서 엄마가 비염 때문에 코를 좀 푸셨어요. 그랬더니 옆자리 아저씨가 갑자기 욕을 하고 숟가락 던지고 소리를 질렀어요. 정신 나간 것 같아요 하신 김예현님, 자, 사반 매일 챙겨보신다는 이효숙 여사 아들 이강민님, 호주의 데이빗 오님, 브라이언 정님, 수수님, 이유찬님, 홍연경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세사반 뉴스 6반. 확실히 우리 박상희 소장 목 상태가 안 좋으셔서 그런지 평소보다 좀 소리가 작습니다. 자,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가보죠. 마치 내 것인 듯 쓱입니다. 영상 만나보시죠. 자, 우산 쓴 저 여성 주목해주세요. 치킨집 앞에 택배를 딱 보더니 어머머머머머 하면서 그대로 들고 쓱 가져갑니다. 자, 그런데 저 여성이요, 몇 시간 뒤에 똑같은 우산을 저렇게 들고 손님으로 그 치킨집 옵니다. 아니, 저 여자 택배 도둑. 자, 일단 손님으로 온지라 가만히 저걸 지켜본 사장님. 자, 그런데 그 여성 다음날 또 저렇게 오더니 택배를 또 가져가는 거예요, 세상에. 자, 사장님은 택배 도둑과 손님으로 왔던 그 사람이 동일인이다 확신을 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난 5일 오후 2시 반쯤에 전북 전주의 한 치킨집에서 발생한 절도 사건입니다. 병원 환자복 입은 저 여성이 가게 문에 끼워둔 택배를 절취했습니다. 이 점주가 배송 완료됐다는 문자를 받고 확인을 했는데 상자가 없어서 CCTV를 보다가 저 사실을 알게 된 거였고요. 그런데 이 여성이 당일 저녁 7시 47분쯤에 이 가게에 치킨을 먹으러 왔습니다. 이 똑같은 옷에 같은 패턴 우산을 들고 있었기 때문에 동일범이라고 거의 확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지구대에 이 사실을 전했더니 지금은 손님으로 온 거고 현행범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없다. 인근 병원 환자면 금방 잡을 수 있으니까 일단 담당 배정될 때까지 기다려라라고 해서 당시에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성이 그 다음 날 또 가게 택배를 훔쳐간 겁니다. 결국 점주가 다시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곧 조사가 시작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또 다른 영상 이어서 보시죠. 자, 24시간 무인 세탁방 들어오는 저 남성. 자, 잠시 후에 불을 이렇게 쫙 켜더니 또 요리 보고 저리 보고 막 살펴봅니다. 자, 블루투스 스피커 앞으로 가죠. 한참 서 있다가 뭔가를 주머니에 쏙 집어넣고, 그렇습니다, 스피커에 꽂아뒀던 휴대폰을 슬쩍 하고 저렇게 다음날 간 거죠. 자, 다음날 경찰이 와서 그 과학수사대가 지문을 채취해 갔다는데,
자, 승 의원님. 네네. 그렇다면 잡을 수 있겠는데요?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도적으로 휴대폰을 가져갔다는 게 정확하게 보이는데요. 담당 형사가 절도범의 인적 상황까지는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 과학수사대가 지문을 채취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 주소지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주소를 확인하고 있다는데요. 이 방송 보시면 지금이라도 자수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경찰이 계속 찾다가 찾지 못한다면 공개 수배로 갈 수 있다라고 하니까요. 그 전에 먼저 자수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고, 저 사건은 지금 지난 2일, 25일 오후 9시 18분쯤 일어난 무인 세탁방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보시다시피 블루투스 뒤에 휴대폰을 놓고 제대로 보면 보이지도 않는 그 휴대폰 이렇게 숙여서 가져가는 그런 모습 지금 보였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도 이어가보죠. 공무원인가 동네북인가. 자, 주민센터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함께 보시죠. 자, 주민센터로 들어오는 저 남성, 이놈 어딨어? 하면서 하더니 갑자기 공무원에게 자 돌진합니다. 어이구. 자, 옷까지 막 집어 던지고 말이죠. 야, 너 임마 이 XX 막 지금 옷 벗고 있어 지금. 너 임마 이 XX 하면서 막 욕하면서 막 발길질. 자,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나와! 이 새끼 이거 나와! 잘 보여, 양씨가. 자, 저 남성 왜 다짜고짜 공무원을 폭행한 거죠? 진짜 황당한 사건입니다. 최근 부산의 한 주민센터에서 발생했던 폭행 사건인데, 폭행한 이유가 서류에 글씨가 흐릿했다. 그러니까 이유가 아닌 거예요. 예, 뭐라고요? 뭐라고 서류에 다시? 예. 서류에 글씨가 흐릿했다. 그래서 저랬다고요? 네, 그래서. 근데 저 남성을 보니까 그래서 일단 저 남성 현행범으로 체포가 됐는데 구속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피해 공무원은 정신적 충격에 굉장히 휩싸여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전부터 구청에 뭐 수십 통씩 직원들이 정상적인 업무를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뭐 만들면서 뭐 민원을 넣고, 공무원이 남성에게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이렇게 용무를 부르면 보고 싶어서 그러면서 성희롱적 발언도 하고, 그리고 문제는 저렇게 해서 체포가 됐잖아요. 예. 근데 구속이 제가 안 된 것 같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그 이후에 또 저 주민센터를 찾아와서 그거 저 공무원이 나 화나게 해서 그런 거다. 이거 고소 취하 안 하면은 내가 가만 안 있겠다. 오히려 협박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저 정도 되면 구속이 돼야 되는 거 아닐까요? 저는 제 왜 말이 영장 청구를 안 했는지 잘 그렇습니다. 모르겠어요. 이게 예. 이번 한 번 뭔가 좀 화낼 만한 상황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동기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정도 상황은 모르겠지만 아무 이유 없는 상황이고, 이 전 이후로 계속 저렇게 이런 행동을 반복한다면 이 공무원들에 대한 보호도 보호고, 저 사람이 한번 와서 저렇게 주민센터 휘저어버리면 다른 민원인들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런 것들까지 고려한다면 이 정도 상황이라면 법의 엄중한 모습을 한번 보여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도 이어가죠. 아닌 밤중에 홍두깨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만나보시죠, 영상. 사진이군요. 자, 어느 아파트 엘리베이터입니다. 자, 그런데 휘어진 채로 저렇게 문이 박살이 났어요. 심지어 아이고야, 이게 뭐예요? 막 휘어졌어요, 진짜. 자, 그리고 심지어 누군가가 주먹으로 내리친 듯 금이가 있는 현관 키패드. 아하,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자, 저렇게 해봤자 왠지 자기 주먹만 아팠을 것 같은데 일단 잡혔습니까? 네, 일단 잡히긴 잡혔습니다. 지난 5일 밤 10시 반쯤이었는데요. 경기 화성시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한 30대 남성이 이 엘리베이터 출입문 그리고 공동현관문 키패드를 부수면서 난동을 부렸습니다. 그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서 이 남성을 체포했는데요. 이 남성은 엘리베이터 문이 안 열려서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이 부순 엘리베이터 옆에 게시판이 하나 있는데 여기에 누군가가 그 층간소음과 관련해서 욕설을 적어놓은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게 낙서한 사람이 누군지 특정이 안 됐는데 이 때문에 이 남성이 혹시 층간소음 때문에 앙심을 품고 공용기물을 파손한 게 아니냐 이런 추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또 다른 영상 보시죠. 자, 불박차는 오토바이입니다. 잘 달리죠? 자, 그런데 갑자기 앞차가 브레이크를 밟습니다. 저기 뭐야? 저거 뭐야? 저기 뭐 있는 것 같은데? 아이고, 사람이 있습니다. 예, 니를 못 가! 막 그럼 가지 마! 하면서 저렇게 세상에 차가 가려고 하면 그 차선을 저렇게 자기 몸으로 막습니다. 자, 택시가 가려고 하니까 또 막죠. 못 가게. 아이고야, 다른 차도 이때다 가려고 하니까 또 그 길을 막습니다. 이 인간 때문에 차가 저때 그냥 줄줄이 정체가 됐다고 하는데 정말이지 따순 밥 먹고 왜 저러고 살까요? 정말
뭐 술에 만취하면 곱게 집에 가야 되는데 지금 저 남성 같은 경우 저 행동으로 저 일대 교통 마비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저 영상이 오토바이 안에 있는 블랙박스 영상인데 이 오토바이도 직진하려고 하는데 저 사람 때문에 못 가고 그 옆에 차들이 가려고 하면 또 이쪽으로 가서 못 가게 하고 이쪽 차가 그때다 싶어서 가려고 하면 또 이리로 가서 못 가게 하고. 근데 저 상황에서요. 이제 이 운전하시는 분들께서 이 남성이 일로 갈 때 휙 가다가 혹여 이 남성이 뛰어들어서 부딪히기라도 하면 아유. 그러면 차량의 과실이 인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또 그냥 벌러덩 누워가지고 또 입원하고 그냥 저 남성이 또... 저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교통사고가 나도 저 남성 책임이지라고 생각이 많이 하실 텐데 꼭 그렇지가 않아요. 과실 비율이 많이 인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긴다면 일단 빨리 경찰에 신고를 하셔서 현장을 좀 수습한 이후에 가시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또 뉴스 이어가죠. 전속력으로 달려가 구했다입니다. 자, 한 가정집으로 다급히 뛰어간 경찰의 사연 만나보시죠. 이거 아버지가 뭐 걸린 것 같은데 말이 좀 어떻게 해주세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뭐 이거 걸린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119 전화주세요. 119. 휴도. 나왔어. 주십니까? 쉬는 것 같은데. 어머니 괜찮아요. 됐어. 나왔어. 이건 방금 뱉어낸 거죠? 입이 좀 초록색이었어. 숨이 안 차나. 아니요. 할아버지 힘이 없으시게 이렇게 축 늘어져 계셨거든요. 아이고 어르신, 아이고. 네, 지난 6일 부산 해운대구의 한 가정집입니다. 고령 남성의 목에 이물질이 걸려서 호흡이 안 됐던 그런 상황인데요. 이 신고받고 다급히 출동한 경찰이 하임리히법을 실시했습니다. 이게 목에 걸린 음식물 뱉어내게 하기 위해서 등을 두드리고 복부 압박을 반복하는 기법이죠. 다행히도 음식물을 토해냈습니다. 이 남성이 고령이었기 때문에 경찰이 계속해서 상태를 확인을 했고요. 소방에 무사히 인계까지 했습니다. 이 신고자는 신속한 조치해준 경찰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정말 빨리 달려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양말 빨래 정석입니다. 아우, 무슨 얘기일까요? 네, 양말을 뒤집은 상태로 세탁하는 이 남편 때문에 고민이라는 사연입니다. 아하, 이 남편은 항상 양말을 뒤집어 놓은 상태로 세탁기에 넣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번 아내가 말릴 때마다 이 양말을 다시 뒤집어서 건조대에 말리고 또 양말 짝 맞추기도 너무 힘들다고 하는데요. 아내가 남편한테 도대체 왜 이렇게 하는 거냐고 물었더니 이 남편 얘기가 남편 양말 겉쪽으로 세탁을 하면 세탁기 돌면서 양말 안쪽에 먼지랑 세제 찌꺼기가 쌓인다고, 살과 닿는 안쪽 부분이 각질 때문에 더 더럽다고, 그렇기 때문에 양말은 뒤집어서 빠는 게 맞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들어보니까 사실 남편 말이 묘하게 설득력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게 정말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러는 건지, 귀찮아서 이러는 건지 잘 모르겠다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 궁금하다는 사연입니다. 이거 저번에 오윤성 교수님도 이 문제로 사모님하고 참 오랫동안 갈등을 빚었다, 이렇게 말씀을 한 적이 있었는데, 자,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아내입니다. 오빠, 성문이 오빠 정말 생긴 대로 자꾸 놓을 거야, 이렇게. 그렇게 벗어놓으면 내가 일일이 손으로 다 이걸 뒤집어야 되잖아. 정말 더러워 죽겠어, 진짜. 발가락 있는 거 그냥 쭉 잡고 이렇게 잡아 빼면 되잖아. 그게 어렵니, 동그라미?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남편입니다. 이 꼬맹아, 이거 선영아. 원래 양말이랑 스타킹은 뒤집어 빨아야 하는 거야. 각질, 땀 이런 게 다 안쪽에 묻어 있기 때문이라규. 몰랐지? 이거 바보. X. 근데 말이죠. 제가 이 사연 때문에 실제로 뭘 좀 찾아봤더니 뒤집어 빨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예. 자, 일단 약간 귀찮아서 그런 것 같긴 합니다만, 아무튼 그렇죠. 자, 우리 소장님부터. 이거는요, 집집마다 다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짜증이 나는 상태예요. 애들이 둘만 있는 집은 하루에 세탁기를 3번까지도 돌립니다. 진짜? 그러면 요거 하나 빼는데 얼마나 노력이 많이 드는지 몰라요. 남편들마다 다 변명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양말 그냥 쭉 빼서 넣으십시오. 진짜. 쭉 빼서. 발가락 있는데 쫙. 예. 자, 승현님. 네. 저는
승현님 이걸로 싸운 적 있다 없다? 있죠. 아, 당연히 있죠. 저는 이렇게 뒤집어서 벗고 집사람이 그걸 다시 이제 빨면서 바로 이렇게 하는데 제가 옆에서 그 빨래 개키는 모습을 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아까 그 두 가지 이야기했죠. 그거를 거꾸로 빨면 다시 신을 때는 뒤집어야 되잖아요. 뒤집어서 짝을 맞추는 일이 그 부인의 어떤 그 빨래 이후에 하는 일이 굉장히 좀 심합니다. 그래서 뭐 옳고 그름을 떠나서 부인에게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바깥쪽으로 벗고 바깥쪽으로 빠는 게 훨씬 더 좋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백 변호사님. 이건 원래 고전적인 부부싸움의 하나의 또 이 소재인데 조금 전에 아까 박상희 소장 보셨죠? 얼마나 붕괴하고 있는지. 많은 여성분들이, 많은 아내분들이 이것 때문에 화를 많이 내실 텐데 이건 뭐 저도 많이 이제 혼나기도 했던 거기도 하고요. 아까 이 남편이 하는 얘기가 맞을지는 모르겠는데 맞다면 본인이 계십시오. 아, 진짜. 본인이 개면 괜찮아. 근데 본인이 갤 게 아니고 벗어서 넣기만 하고 야 뒤집어 빠는 게 맞아 라고 하는 건 그거는 전혀 설득력이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이제 아직도 잘 못 고치는데 오늘 이 사연 얘기한 이후로 이제 꼭 앞으로 이렇게 양말 쭉 빼서 똑바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기자 뭐 본인 생각도 좋고요. 우리 가족 여러분들. 네, 가족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말씀들 해주셨는데요. 일단 아니 다른 이유가 있는 게 귀찮아서든 뭐든 무슨 소용이냐, 깨끗한 게 우선이지라는 말씀도 해주셨고요. 키키님 그냥 뒤집어서 빨고 그대로 개서 주세요 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양말은 그 바닥 쪽이 더럽기 때문에 뒤집어 빨면 때가 잘 안 빠져요. 이런 어떤 생활에서 나온 의견을 주시는 흰 분도 양말 계셨고요.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러겠죠. 네, 김윤정님은 우리 집 남편은 발가락 양말을 맨날 뒤집어 놓습니다. 발가락마다 뒤집어야 합니다. 승질납니다.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고무장갑 하듯이 이렇게 해가지고 하시면은 예, 죄송합니다. 자, 지난 3일 오전 한 공항 내 미용실에서 벌어진 일이랍니다. 한국말을 전혀 못하는 한 교포 청년이 이 헤어 커트를 포함해서 이런저런 서비스를 받은 모양이죠. 자, 그런데 그 금액이 보시죠. 95만 3천 원입니다. 머리 한 번 하는데 95만 3천 원. 글쎄요, 전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자, 이 소식이 미국 교민 사회에 알려지면서 부글부글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저희한테까지 이렇게 제보를 해주신 거 보면 말이죠. 자, 해당 미용실 측에서는 뭔가 좀 빨리 성의 있는 답변이 필요해 보입니다. 벅찬 감동의 슈퍼 스토리, 눈을 뗄 수 없는 슈퍼 캐릭터, 전투의 즐거움을 더할 슈퍼 액션, 모든 것이 남다른 슈퍼 클래스 RPG 블랙클로버 모바일 사전 등록 중. KB 금쪽 같은 자녀 보험 왜 플러스일까요? 말이 듣나? 아이에게 용기를 더하고 하나, 둘, 셋. 자신감을 더해주니까요. 몸 성장도 맘 성장도 KB 금쪽 같은 자녀 보험 플러스. 주말 대낮에 만취 운전자의 차량에 치인 초등학생이 결국 숨졌습니다. 숨진 초등학생 배승아 양의 유족은 실명과 얼굴을 공개하며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봅니다. 아, 진짜 지난 주말에 정말 가장 가슴 아픈 사건이었어요. 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망사고입니다. 지난 8일 오후 2시 반쯤에 대전시 서구 한 중학교 인근의 교차로에서요. 60대 남성이 운전하던 차량이 좌회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넘어서 인도로 돌진을 했습니다. 그 인도를 9살에서 12살 사이 초등학생 4명이 걷고 있었는데요. 이 4명을 그대로 덮쳤습니다. 이 사고 때문에 9살 초등학생 1명이 중상을 입고 치료를 받다가 결국 어제 새벽에 숨지고 말았습니다. 60대 운전자는 현장에서 체포가 됐는데요. 이 피해자 가족들은 인도에서 그것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를 당했다는 사실에 더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피해자 가족에 따르면 횡단보도 건널 때 꼭 초록불인지 확인하고 손들고 주의 살피고 건너라고 가르쳤는데 이 차가 인도까지 돌진하는 걸 어떻게 알려줬어야 하냐 이렇게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저렇게 오면은 뭐 아무리 뭐 교통안전 예절 교육을 시킨다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 이 운전자 오늘 영장 심사 있었습니다. 방송 직전에 구속이 됐는데요. 일단 출석 당시 어떤 모습이었는지 잠깐 보고 가시죠. 유가족분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심정이 어떠신가요? 너무 죄송합니다. 유가족분께 죄송하다는 말씀 거듭 아이가 드립니다. 됐는데 브레이크 잡으신 거 맞으세요? 예. 가속하는 걸로 보이던데요. 아니요, 안 치려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안 쓰려고 노력했습니다. 자, 백 변호사님이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시죠. 일단은 이 60대 남성이 그 현장에서 체포됐을 당시에는 전체적으로 기억이 안 난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술에 취해 경황이 없었고 인도 경계석 들이받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다음에 갑자기 급가속해서 저렇게 왼쪽 인도로 올라가는 모습인데 아이들 충돌한 것에 대해서도 기억이 안 난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오늘 영장 실질심사 과정에서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진술이 미묘하게 바뀌었죠. 브레이크를 잡았고 아이들을 안치려고 노력을 했다. 근데 저 얘기는 본인 형량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구속을 피해보려는 생각인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쨌건 기억이 안 나도 지금은 민식이법으로 굉장히 더 오히려 중하게 처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건 본인은 최선을 다했는데 인도 경계석을 들이받고 가는 본인 상황이 본인 차량이 통제가 안 된다는 취지로 지금 최대한 변명을 해서 본인의 그냥 과실임을 계속 이제 적절히 부각을 하려는 모습이 아닌가 싶은데요. 구속 문제를 넘어서서 사실 스쿨존 내에서는 정말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30km로 다 줄여놓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곳에서 저런 속도로 인도 경계석을 들이받아 놓고 저게 과연 할 소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이 무슨 전직 공무원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자, 술 얼마나 마셨던 걸까요, 도대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소주 반병이다. 자, 승현님. 네. 사실 뭐 당사자의 주장은 소주 반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나중에 우리가 이야기를 할 거지만 혈중 알코올 농도는 분명히 이거보다는 더 많이 마신 듯한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소주를 반병 마셨다 할지라도 우리가 0.03으로 줄였다면 분명히 운전하지 말아야 되는 상황인 것은 분명한데 이 사람 사고 지점까지 7km에서 8km가량 운전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 방송 오기 전에 오늘 대검 총장하고 대검 지금 차장이 없어서 기조부장, 그다음 형사부장 어떻게 보면 대검의 간부 3명과 같이 면담할 일에 그 총장께서 일성으로 하신 이야기가 이런 사건입니다. 이런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막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고 그 대검 총장께서도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제발 술 먹으면 핸들이 움직이지 않든지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좀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리도 함께 어떻게 이런 음주운전, 아이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지 다시 한번 고민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소주 반병. 그걸 대낮에 마셨답니다. 이 사람 주장대로라고 하더라도 말이죠. 자, 그런데 이 피해자 승아, 이름도 나왔죠. 승아의 가족들 얘기는 전혀 달랐습니다. 들어보시죠. 지금 사고 차량 운전자가 만취였다 이렇게 알려졌는데 그 만취라는 게 어느 정도였습니까? 만취한 거는 지금 거의 하루 이틀 동안 몸을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조사에도 힘들 정도로 이렇게 취한 상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하루가 지났는데도 만취 상태일 정도의 만취였습니까? 네, 저도 듣기로는 이제 다음 날 오전까지도 이제 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고만 이제 알고 있습니다. 유족들한테 그러면 사과는 했습니까? 아니 아직 아무런 연락조차도 없는 상황입니다. 반병만 마셨는데 사고 다음 날까지도 조사를 받을 수 없을 정도로 제정신이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 뭐 사람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날 수는 있습니다. 술을 아예 잘 못하는 사람은 정말 소주 한 반병 정도 먹고도 다음 날까지 힘들 수도 있는데 아니 그런 사람이 낮술 먹어요? 그렇다면 절대 운전대를 잡으면 안 되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낮술을 마시면서 뭐 하는 경우도 그렇게 흔치 않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런 사고가 날 때 거의 대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운전자한테 술 얼마나 드셨어요? 하면 소주 반병 먹었다고 합니다. 약간 공식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일단 이거는 사실관계 확인은 금방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단 운전자 차 안에서 이제 본인이 혼자 약간 횡설설했거나 하는 그런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는 운전자 차량의 블랙박스도 있고 무엇보다 그 낮술했다는 음식점 CCTV 그리고 음식점 주인의 진술 같은 것도 확인할 수 있고요. 자동차 이동 경로에 설치된 CCTV 등을 확인하면 이 남성이 대략 어느 정도 술을 마셨고 얼마나 차가 많이 통제가 안 되는 상태에서 운전이 됐는지 이 부분 충분히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한 병을 마셨다고 하면 너무 많이 마신 것 같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한 잔만 마셨다고 하면 지가 생각해도 말이 안 되니까 딱 하는 게 반병인 거예요. 자, 소장님. 지금 정말 이게 제 주말 동안에 이 뉴스 보면서 정말 너무 가슴이 아팠는데 가족들이 말이죠. 네, 정말 예쁜 여자인데 그 여자아이를 우리도 이렇게 눈에 밟히는데 그 엄마는 어떻게 사실지 아빠는 어떻게 지내실지 정말 영상만 봐도 정말 마음이 메어집니다. 지금 이 오빠의 말에 의하면
이 승아가 전화를 마지막으로 했던 건 친구들하고 더 놀고 싶은데 더 놀고 가면 안 돼요? 라고 조르는 전화였대요. 그리고 또 이제 오빠는 다음 달 21일이 아이의 생일인데 그때 침대가 갖고 싶다 그래서 침대를 사주려고 돈을 모으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요. 음주운전은 살인미수 그리고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살인죄로 처벌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전 국민에게 배승아라는 아이의 이름을 기억시켜서 다시는 이런 비급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뜻을 전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이게 뭐 당장 민식이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자, 아무튼 이 사고 현장에 승아를 이렇게 추모하는 발길이 계속 뭐 이어지고 있더라고요. 네, 사고 현장에 국화꽃, 편지, 과자, 음료 이런 것들이 수북하게 쌓여 있는 모습입니다. 그 편지 내용도 굉장히 가슴이 아픈데요. 일부를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천국 가서도 행복하게 지내렴 이런 식으로 승아 양의 어떤 평안을 비는 내용도 있었고요. 음주운전한 사람 꼭 처벌해줄게. 언니들이 꼭 음주운전 없는 세상 만들게. 꼭 제대로 벌받게 할게. 이렇게 음주운전 없는 세상을 다짐하는 내용 등을 담아서 슬픔을 나누는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자, 하지만 이렇게 저희가 암만 뭐 정말 귀에 피가 나도록 음주운전 사고 사건 전해드려도 자, 보세요.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전과 3번, 음주운전 전과 3번 가수 호란 씨 쫙 등장시키는 거 보세요. 자, 백 변호사님 좀 짧게 한마디 좀 질타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아까 오프닝에서도 했던 얘기지만 그러니까 음주운전을 근절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사회 분위기에서 이 호란 씨 클래식화의 전 멤버였죠. 이 호란 씨가 지금 2004년, 2007년, 2016년 세 번의 음주 전과가 있고 2016년에는 환경미화원까지 다치는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 이 굉장히 유명한 MBC 그 오락 프로그램에서 호란 씨를 등장을 시킨다는 거, 거기다가 본인의 앨범 홍보까지 할 수 있게 해줬다는 거. 최근에 분위기를 반영해서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댓글은 비난 일색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사회적 분위기를 더 제고하기 위해서는 방송사에서 더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챙겼어야 하지 않나 아쉽습니다. 예, 첫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40대 여성 납치 살해 사건과 관련해 신상이 공개된 피의자 3명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주범 이경우는 자신이 먼저 범행을 제안했다고 경찰에 자백했습니다. 새롭게 드러난 범행의 정황을 따라가 봅니다. 자, 3인조. 예, 어제 신상 공개 이후 처음으로 어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경찰서를 나서는 주범 이경우 모습부터 잠깐 보시죠. 황 씨, 유 씨 부부 지시 받고 범행했습니까? 먼저 이번 사건으로 고인이 되신 께 진심으로 사죄한다는 말씀 드리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좋은 아들, 좋은 사위, 좋은 남편, 좋은 아빠가 되어지 못해서 가족들에게 너무 미안하고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자, 삼가 고인의 명복까지 빌어주고 있습니다. 예, 죽여놓고. 네, 일단 강남 납치 살해 3인조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지면서 카메라 앞에 처음 서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주범 이경우가요, 방금 보셨다시피 이 나타나자마자 취재진이 붙어서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 착수금 관련한 걸 물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90도로 인사를 하더니 숨진 피해자에게 사죄의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취재진이 언제부터 범행 계획했냐, 주사기 어디서 났냐 이런 질문을 했어도 이 자신의 말만 이어갔습니다. 얼마 받았냐는 질문에는요. 좋은 아들, 좋은 사위, 좋은 남편, 좋은 아빠가 되지 못해서 가족들에게 너무 미안하다면서 동문서답을 했습니다. 가족들한테 미안하답니다. 예? 자, 뒤이어서 나온 이 황대한, 연지호 계속해서 보시죠. 황 씨 부부에 대해서 들은 적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700만 원 외에도 돈 받은 거 있으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맞습니까? 네. 얼마 받기로 했습니까? 한 3억 좀 넘게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협박에 무디되어서 황대한이랑 이경우가 계속 협박하는 바람에 계속 하게 되었어요. 니네도 이걸 알기 때문에 다 죽어야 된다. 죽을 수도 있다. 그냥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따라와라. 그럼 피해자를 살해하신 거는 누구십니까? 본인이 직접 살해하신 겁니까? 아니요. 자기들끼리 서로 말이 조금씩 다릅니다, 소장님.
네, 그렇습니다. 뭐 여러 가지로 가지가지의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예. 이 황대한 같은 경우에는 범행을 실행했기 때문에 뭐 본인이 죄송하다는 말 7번 하고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하고 그냥 뭐 포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이 연지호의 모습이 좀 특이한데요. 얼굴을 가리지도 않고 나와서 결국에 자기도 범행에 가담은 했지만 나는 협박을 받았다. 그러니까 난 다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으로 보여요. 이렇게 얼굴을 가리지 않을 만큼 난 좀 억울한 면이 있고 게다가 나는 실제로 범행을 직접 저지르지도 않았다. 그러므로 나는 죄는 졌지만 좀 다른 사람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그랬을 때 제가 보기엔 다 50% 100% 보입니다. 예. 자, 경찰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결국 이 범행을 처음 계획하고 제안한 인물 그 이경우를 지목하더라고요. 예, 뭐 이경우가 중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위치해 가지고 아까 황대한 이렇게 모자 딱 덮어서 나온 친구한테 이러한 어떤 납치 살해 계획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 사람에게 그 코인이 있으니까 코인을 갈취하자, 코인을 뺏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황대한을 이렇게 꼬드기고 그 다음에 난 다음에 이 유 씨, 황 씨 부부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으니까 나에게 7천만 원 주면 당신의 그 억울함 내가 해결해 주겠다라고 하면서 중간에 그 황 씨, 유 씨 부부에게도 자기의 이야기를 하고 황대한에게도 이러한 범행 계획을 해서 결국 이러한 어떤 범행을 저질렀는데요. 범행에 동의한 유 씨 부부가 착수금으로 2천만 원을 보내고 뒤에 총 한 7천만 원 정도를 보냈다는데 이 중에 일부인 1,320만 원을 황대한에게 전했다라고 나옵니다. 그 이후에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죠. 처음에 그 피해자를 끌고 들어갈 때 정말 단 한 치의 주저함 없는 상태로 끌고 들어가서 그 살인을 하고자 한 계획을 그대로 실현한 사건입니다. 자, 결국 그 이경우가 이 범죄를 설계하고 네. 거기에 들어가는 이런저런 비용 또 수고비를 제안한 거는 그 부부 유모 그리고 황모 이 두 부부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일단 이경우의 진술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들 부부한테 피해자고 피해자 남편을 납치하고 금품을 빼앗고 그러면 코인 같은 것을 전부 다 뺏게 되면 이걸 현금으로 돈 세탁해달라 이렇게 이 부부에게 유모 씨, 황모 씨에게 제안을 했고 이 부부가 피해자한테 코인이 그 몇십억 원 있을 것이니까 잘해보자. 코인을 현금으로 세탁하는 걸 도와주겠다. 이렇게 답변했다는 것이 지금 이 경우의 진술입니다. 일단은 이 유 씨 부부가 일단 살인 교사를 한 이유는 이제 코인 투자 관련해서 되게 크게 실패를 하고 이제 피해자하고 소송전 등 갈등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런 것에 대한 원한이 아닌가 뭐 이렇게 일단 판단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원래 이경우하고 피해자하고 원래 소위 같은 편 쪽이었죠. 예. 근데 피해자로부터 또 2천만 원 지원받기도 했었고 지금 이 유 씨 부부보다 먼저 알았는데 근데 문제는 이후에 이제 이 피코인이 폭락을 하면서 이제 내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일단 이 유 씨, 황 씨 부부한테 찾아가서 일단 여러 가지 도움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범행을 통해서 이제 좀 소위 말하는 아주 큰 이익을 볼 수 있을 거라는 판단 때문에 이런 범행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는 원래 이 숨진 피해자와 더 한 배를 타고 있었지만 이 부부 배우자 쪽과 손을 잡으면 떨어질 떡고물이 더 많을 것 같다 싶으니까 갈아탔던 겁니다. 자, 이쯤에서 이번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자, 진짜 윗선입니다. 자, 말씀드렸죠. 이 배우 남편 유 씨 그리고 아내 황 씨 이 둘이었는데 자, 이 황 씨가 오늘 구속영장 심사를 받았죠? 네, 심사를 받았는데요. 앞서 이경우 진술에 의하면 이 범행 주도한 게 윗선 부부 중에 오히려 아내 황 씨였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외에 이경우랑 만나거나 범행한 뒤에 통화하는 정도를 남편 유 씨가 했다고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코인 투자자들도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요. 이 아내인 황 씨가 의사결정을 주도했고 남편 유 씨는 그에 따라가는 입장이었다고 기억을 했습니다. 이 부부가 이경우에게 착수금으로 7천만 원을 건넸는데 이 돈도 아내 황 씨의 계좌에서 나왔습니다. 또 범행 직후에 아내 황 씨는요. 이경우 아내를 만나서 이 피해자 휴대전화를 부수라고 직접 이렇게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 부부가 구속이 안 돼야 남편이 나올 수 있다. 힘써볼 테니까 멍청한 짓 하지 말라고 갖고 있는 거 다 없애라고 이렇게 반협박조로 이야기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황 씨가 오늘 구속영장 실질심사 받기 위해서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취재진 질문에는 일절 답하지 않았습니다. 자, 백 변호사님. 네.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저 배후라는 저 부부 네. 유 씨, 황 씨 얼굴은 왜 안 보여주냐라고 지금 묻고 계십니다. 근데 일단은 이제 좀 나중에 범행 전모가 좀 어느 정도 확인이 된 상황이고요. 오늘 지금 영장 실질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소위 말해서 이 둘의 범행이 둘 다 아직 자백도 안 한 상황이고 확정이 되지 않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영장이 발부가 되면 경찰에서도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신상공개 심의를 열어서 신상공개 여부를 검토할 텐데요. 지금 현재 이 경우까지 이제 자백을 하고 굉장히 구체적인 진술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 둘의 신상도 공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세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지난주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학생들에게 마약이 든 음료수를 나눠준 일당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보도가 된 이후 2인 1조로 움직였던 4명 모두가 붙잡혔습니다. 붙잡힌 이들은 구인 광고를 보고 시음 행사 아르바이트를 했다는 공통된 진술을 했는데요. 경찰은 이들 뒤에 배후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추적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공급책을 포함한 2명을 더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범행을 계획한 윗선이 따로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왜 이런 짓을 벌인 걸까요? 자, 일단 뭐 다 붙잡힌 모양이네요. 네, 학생들에게 음료수를 직접 나눠준 일당이 모두 4명인데요. 4명 모두 검거가 됐습니다. 일단 지난 5일에 이 서울 동대문구에서 40대 여성이 가장 먼저 붙잡혔고 이후에 이 20대 남성이 경찰에 자진 출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도가 이어진 이후에 20대 여성이 경찰에 자수를 했고 또 다른 20대 여성도 대구에서 추가로 검거가 됐습니다. 이들은 모두 인터넷 구인 광고 글을 통해서 범행에 가담한 걸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 경찰 조사에서 고액 아르바이트인 줄로만 알았다. 이런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저 사람들은 일단 심부름꾼 같고 그 아르바이트 그 글을 구인 글을 올리거나 그 음료를 전달한 사람들이 뭐가 됐든 배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은 저 사람들이 저 마약 음료, 소위 마약 음료를 나눠주려면 누군가한테 받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누군가는 만들어야 되고 이 만들어서 저 사람들에게 소위 아르바이트 했다는 저 사람들에게 전달해 준 사람, 그 사람이 검거가 됐습니다. 길모 씨인데요. 원주에서 일단 그 필로폰에다 우유에다 필로폰을 이게 타서 제조를 한 건데 여기서 또 좀 황당한 건 그 병 있죠. 예. 이 병을 중국에서 직접 보냈답니다. 그럼 누군가 지시한 총책은 중국에 있다는 소리겠죠. 예. 그리고 저거를 퀵 서비스하고 뭐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전달을 한 혐의로 지금 저렇게 뭐 체포가 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피해 학부모에게 누군가가 전화를 해서 협박을 했다 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근데 협박을 할 때 전화번호가 노출되면 안 되잖아요. 예. 금방 검거가 되겠죠. 그래서 이 전화번호 변조한 그런 일을 맡아서 했던 30대 김모 씨가 또 인천에서 체포가 됐습니다. 일단은 이 길모 씨, 그다음에 김모 씨는 또 서로 모르는 사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이스피싱의 점조직 형태와 거의 유사합니다. 예. 아마도 총책은 중국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마약 음료 이거 어떻게 만든 거랍니까? 이거? 네. 마약 음료 그러니까 뭔가 어두컴컴한 공장 같은 데서 몰래 만들었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길 씨가 정말 자기 집에서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아파트 단지가 있고 정말 한산한 공원이 있는 그런 다세대 주택의 3층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이 집은 그냥 아주 평범한 집인데 낯선 사람이 요즘 좀 드나들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안에서 이 낯선 남자가 무엇을 하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라고 또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길 씨가 3km 떨어져 있는 곳에서 PC방을 운영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PC방에 갔다가 이 집과는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지만 이 집으로 와서 마약 음료를 만들고 다시 또 출근을 하고 이런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피해 부모에게 협박 전화를 했던 그 구체적인 내용도 드러났다고 하는데요. 세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1억 원을 보내라. 자, 1억 원을 보내라. 네, 일당들이 한 학부모에게 자녀가 마약을 했다면서 1억 원 송금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나머지 피해 학부모들도 일당으로부터 전화를 받긴 했는데요. 이 나머지 학부모들은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서 전화를 바로 끄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피해 학부모들의 진술에 따르면 조선족 말투를 쓰는 일당으로부터 이 자녀가 마약을 복용했다고 경찰에 신고하거나 학교에 알리겠다고 이런 협박 전화를 받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일당에게 돈을 보낸 학부모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자, 제가 승 의원님께는 마지막에 여쭤볼게요. 자, 백 변호사님, 일단 중국에서 뭐 조선족 말투를 쓰고 또 뭐 이 병이 또 중국에서 건너오고 중국과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총책이 중국에 있다라는 건 어느 정도 명확한 상황이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주에서 이 마약 음료를 제조한 사람, 중국으로부터 병을 받아 제조한 사람이 일단 중국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을 지닌 사람이 마약 음료를 제조하도록 지시했다라는 진술을 확보했고 어느 정도 특정이 된 것 같습니다. 일단 중국에 머물고 있는 한국 국적의 20대 남성 그리고 또 중국 국적의 30대 박모 씨 이들이 지금 일단은 주범으로 보이는데 일단은 한국 국적의 20대 남성 같은 경우 일단 여권 무효화 조치하고 한국으로 송환하는 걸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중국과도 어떻게든 협조를 해서 이 30대 박모 씨도 일단은 신병을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단은 아까 번호 조작하고 하겠다는 인천에서 선고되는 김모 씨 같은 경우 이게 보이스피싱인 줄 알았다. 보이스피싱 그 번호 조작해 주는 거라고 생각해서 조작해 준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들이 사용하는 번호 14개 번호가 경찰에 사기 사건과 관련해서 신고된 적이 있는 걸로 봐서 이 소위 말하는 이 마약 음료를 만들고 지금 협박을 하고 했던 이 총책들은 아마도 보이스피싱하고도 연루가 돼 있는 것이 아닌가,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니 보이스피싱만 하면 되지 왜 마약까지 손을 대죠? 그러니까 일종의 신종 마약 범죄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과 마약 범죄가 결합된 형태로 보이는데요. 일단 총책은 해외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약 제조와 전달 이런 시음회를 기획하고 학부모를 협박하고 중계기를 설치 운영하는 일들은 여러 사람에게 나눠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점조직 형태로 운영이 된 건데 이게 보이스피싱 범죄 구조와 굉장히 유사한 형식입니다. 이 중국에 있는 배우를 검거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체포영장을 받아서 인터폴 적색수배 내릴 계획이긴 한데요. 이 보이스피싱 조직 같은 경우엔 총책, 중간책, 아르바이트까지 철저히 역할을 분담해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련 경험이 풍부한 한 수사관에 따르면 또 다른 난관도 있습니다. 이 중국 당국의 피의자 소대지 첩보가 알려줘야 공조가 원활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중국이 국제 공조에는 다소 미온적인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자, 승 의원님. 왜 보이스피싱 조직이 저렇게 마약을 공짜로 나눠주면서까지 저런 짓을 벌였을까? 많은 분들이 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보이스피싱 그동안 워낙 교육도 많이 되고 걸리기도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벌어들인 수익이 예전 같지 않다. 자, 이제는 마약을 거기다 끼워 팔기를 하면서 마약을 야, 네 아들 마약했지 하면서 협박해서 이제 돈을 뜯어내기 위한 새로운 또 수법을 저렇게 개발한 거 아니냐. 제가 오늘도 뭐 대검찰청에서 이야기했는데 이게 보이스피싱하고는 본질적으로 달라요. 보이스피싱은 앞에서 이야기하는 말이 다 거짓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 아들 납치됐다. 납치 안 됐어요. 너 계좌 어떤 범죄에 연루됐다. 안 됐는데 이거는 진짜 우리 아이가 마약을 먹었단 말이에요. 그럼 마약을 먹었으면 우리 아이가 마약 먹으면 학부형 입장에는 어떤 느낌이 들겠어요? 이거 진짜 잘못하면 우리 아이 미래가 지워질 수 있구나. 마약을 어떻게 먹었는지는 관계없이 처벌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으면 부모는 진짜 소스라치게 놀랄 거라고요. 그러면 정말 앞에 있는 범죄가 거짓말이 아니라 앞에 있는 범죄가 진짜인 범죄를 통해서 그걸 통한 부모로부터 돈을 받아내기 위한 수법이기 때문에 수법 방식이 보이스피싱이지 이거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테러를 통해서 그 아이의 미래를 지운 그 사실로 그 부모로부터 돈을 받아내려는 어떻게 보면 반드시 돈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 이게 그냥 전화 끊으면 그건 아무 일도 아니잖아요. 왜? 내 계좌가 사용 안 됐으니까. 그런데 지금 끊으면 내 아이가 마약을 먹었단 말이에요. 그걸 진짜 신고하면 내 아이의 만약에 모발이나 피를 뽑으면 마약했는 사실이 나오면 이거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최악의 악질적인 범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아까 사법 공조가 힘들 수는 있지만 저는 대검찰청이나 우리 경찰에 있는 인터폴에게 반드시 좀 강조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반드시 잡아오십시오. 잡아오셔야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테러 이거 우리가 응징할 수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말 악질적인 범죄입니다. 자, 세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별별 상담소 이어가죠. 집 근처 꽃집 사장이었던 남편의 선한 마음씨에 반해서 결혼을 결심했던 진 씨. 하지만 이제는 남편의 이 착한 마음 때문에 이혼을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진 씨의 남편은 코로나가 직격탄을 맞았을 때
운영하던 꽃집을 폐업하고 현재는 반백수로 생활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수입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의 봉사 정신은 식을 줄 모른다는 겁니다. 남편은 가정에는 생활비조차 주지 않으면서 매주마다 비싼 간식들을 잔뜩 구매해서 보육원으로 달려가는데요. 하나뿐인 아들에겐 옷 한 벌 안 사주면서 보육원 아이들에게는 계절마다 새 옷을 사가는 남편.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대체 왜 이러는 겁니까? 네, 일단 만난 그 과정부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진 씨는 유치원 선생님이었는데요. 평상시 이상형이 아이들에게 잘하는 착한 남자였습니다. 그러다가 유치원 근처에서 꽃집 운영하는 한 청년과 만나게 됩니다. 그게 유치원 원장님이 소개해준 사람이었는데 주말마다 보육원 가서 봉사하고 꽃 기부도 많이 하는 동네에서 유명한 착한 청년이다 라고 해서 만나게 된 겁니다. 몇 번 만나보니까 정말 말도 잘 통했고 무엇보다 그 아이들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큰 사람이라서 진 씨도 호감이 생겼다고 합니다. 둘은 데이트로도 보육원 봉사를 자주 다녔다고 하고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결혼까지 하게 됐습니다. 지금 벌써부터 우리 가족 여러분들 왜 그런 짓을 벌일까에 대한 정말 별별 막 진짜 지금 추적을 이거 지금 막 하고 계세요 지금. 자, 뭐가 됐든 그러면은 그 이상형에 부합은 했어요 그때는. 그렇죠. 그냥 굉장히 뭐 아이들을 사랑하는 착한 심성을 갖고 있는 남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혼 준비 과정부터 조금 삐거덕댔습니다. 원래 이제 봉사나 뭐 이렇게 누군가를 후원을 하거나 할 때는 그래도 본인의 한도를 좀 지켜가면서 해야 되는데 모든 걸 내주면 안 되잖아요. 아무리 그건 가족을 못 지키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결혼 준비할 때 이제 아무래도 비용이 드니까 결혼식을 치르려면 조금 부족한 거는 이제 축의금으로 이제 어느 정도 충당을 하려고 이제 진 씨는 생각을 했는데 이 남편 노 쌀로 받자. 쌀로 받아서 이 쌀 다 보육원에 기부하자.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진 씨가 아니 우리도 먹고 살고 그 남는 걸 어떻게 해야지.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남편이 유치원 선생님이 축의금을 기부한다고 하면 얼마나 멋있겠어. 쌀로 받고 우리 이름으로 기부하면 아이들도 또 선생님들도 엄청 이 아이들도 이 진 씨 선생님을 엄청 자랑스러워할 거다. 이렇게 설득을 했고 결국 이 진 씨는 어쩔 수 없이 남편의 뜻을 따랐습니다. 이 아내 진 씨는 이러면은 좀 답답할 것 같은데요. 소장님. 네, 답답하죠. 결혼을 하는데 빚을 내서 했는데 축의금은 딱 또 기부를 하는. 네. 근데 이 남편은 어쨌든 결혼을 하고 나서도 봉사는 이어갔다고 합니다. 근데는 그때는 뭐 그래도 더 이상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어차피 남편이 운영을 하는 꽃집이 잘 되고 있었기 때문에 꽃집이 잘 된 걸로 뭐 가서 주말에는 봉사하고 이런 거니까 뭐 간식도 사가고 아이들한테 뭐 옷도 사가고 이런 게 좀 부담스럽긴 해도 뭐 기쁜 마음으로 봐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다가 둘 사이에 아이가 생겼어요. 예쁜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그 아이가 이제 4살쯤 됐을 때 문제는 그때 코로나가 터져서 이제 이 남편의 사업이 굉장히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돈 잘 벌면 무슨 상관이에요. 그냥 무슨 기부하고 그런 거. 근데 저렇게 됐잖아요. 저렇게. 그러니까요. 사실 기부라는 게 내 식구 먹이고 난 다음에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설상가상으로 확 변했는 거예요. 코로나가 확 터지니까 꽃이 안 나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꽃에 있는 그 벌어들인 수입이 반으로 빵 줄어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뭘 못 내겠습니까? 월세 내는데 허덕허덕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월세가 밀리니까 결국 꽃집을 폐업을 했는 거예요. 꽃집을 폐업하고 난 다음에 이 남편은 그래도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했지만 그 아르바이트는 전혀 수입과 직결되지 않는 아르바이트였고 결론은 지금도 백수라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사파를 약간 좀 뭐 이까지 수시고 저희가 저 양반을 좀 자주 재활용하고 있는데 아무튼 뭐 저 정도는 아니겠죠. 뭐 그래도 집에 백수로 있어도 좀 정갈하게 있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수입이 저렇게 반토막이 나고 뭐 일정치 않고 막 이러는데도 이게 계속 저런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문제잖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결국 지금 진 씨 혼자 버는 돈으로 가정을 꾸려나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편이 좀 아이를 보고 집안일도 해야 할 텐데 이렇게 집안은 방치하고 보육원으로 봉사만 계속 다닌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작 아이는 친정어머니가 봐주시는 날이 많다고 하고요.
그런데 이 봉사활동 가서도 이 남편이 맨몸으로 그냥 일만 하고 오는 게 아닙니다. 이 반백수인 지금 아르바이트에서 조금의 수입이라도 생기면 바로 보육원 가서 피자며 치킨이며 과일이며 이런 것들을 잔뜩 사주고 온다는 겁니다. 정작 자기 아들은 매일 대충 집에 있는 반찬에 밥 먹고 있는데요. 이렇게 아이고. 가정 상황이 좋지도 않은데 보육원 아이들에게는 맨날 비싼 음식에 이런 거 들고 찾아가니까 진 씨로서는 답답해 죽을 노릇이라고 합니다. 자, 백 변호사님, 이게 약간 무슨 착한 남자 컴플렉스 이런 거 있나? 그 뭐 무슨 기부 강박증 같은 게 아닌지. 그 누구신지 알 거예요. 그 가수. 네. 예. 아니 저는 그러니까 그 보면서 그분은 그걸 통해서 뭔가 자기의 어떤 근데 그래도 그분은 네. 혼자 사시잖아. 그렇죠. 어. 근데 여기는 지금 가정이 일단은 있잖아. 가정이 있고 거기다가 본인이 지금 돈을 잘 벌고 가정은 잘 이렇게 꾸려 나가면서 후원을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반백수가 됐다 그랬잖아요. 예. 지금 이 진 씨의 수입으로는 대출금하고 생활비 쓰면 남는 게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근데 남편은 꽃집 폐업했잖아요. 예. 그것 때문에 빚도 생겼어. 생겼어. 네, 근데 그것 때문에 아들한테는 옷 한 벌 제대로 못 사준답니다. 본인 아들한테. 근데 이제 남편이 알바비 한 100만 원에다 벌면 좀 전에 나온 것처럼 보육원 아이들 옷에다가 간식 사고 겨울엔 아이들 패딩 사주느라고 돈 다 쓰고 작년 연말엔 연말 선물하면서 보육원 아이들한테 최신 스마트워치까지 돌리고 보육원 아이들 생일은 다 기억하고 생일 선물까지 한 명 한 명씩 다 챙긴다는데 물론 보육원 아이들에겐 천사겠지만 그거는 일단 1차적으로 가정을 어느 정도 건사를 하고 나서 해야 될 일인데 당연하죠. 가정을 내팽개치고 이렇게 하는 건 이게 과연 봉사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과연 기부겠습니까? 예. 소장님 진짜 이러면은 받으면서도 받는 사람도 마음 불편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런 경우 많아요. 진짜요? 네, 부부 상담하다 보면 우리 남편은 가정에서는 정말 무책임하고 처자식한테는 너무 못하면서 밖에 나가면 천사예요. 뭐 아이 보육원도 가고요, 종교시설도 가고요, 동네 어르신 다 돕고요. 이런 분들 많아요. 그래서 아내들이 정말 속이 터지고 그 아이들도 그 아빠를 존경하지를 않아요. 집에서의 모습과 밖에서의 모습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정말로 가정을 잘 돌보면서 기부를 하시는 분들이야 뭐 말에 못할 정도로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 지만 이런 분들은 사실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어요. 밖에 나가서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채우는 게 아닌가. 나는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고 이렇게 너그럽고 이렇게 공익적인 사람이다라는 것을 인정받고 싶은 집에서도 착하고 밖에서도 잘하신다면 그게 아니겠지만 이런 양면성이 있을 때는 내 욕구, 내 이기적인 욕구, 내가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채우려는 건 아닌가 하는 것에 대한 의구심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 안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원고에 있어서 안 여쭤보셔도 돼요. 진짜? 제가 지금 저한테 기부 좀 하신다는데 뭐 이거 하려고 하실 것 같은데. 기부 백성문 변호사님도 기부를 좀 하신다고 들었는데 어떤 마음으로 하고 계시는지요? 제가 이게 왜 이런 질문이 나오는지 엄청나게 기부하는 거 아니고. 혹시 해달라고 한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전혀 아니에요. 저한테 작가님 말씀해 여쭤봐서. 주세요. 예. 저도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무슨 유니세프니 초록우산이 이런데 조금씩은 하는데. 그런 건 나도 하는데. 네, 그리고 이게 가끔 나오면 위에 전화 한 통하면 얼마나 그건 보면 제가 자주 전화하는 정도 수준이거든요. 진짜? 그러니까 제가 기부라는 표현을 쓰기 좀 민망하지만 그냥 그거는 사회적으로 뭔가 문제가 생기거나 아이들이 어렵거나 하면 저도 할 수 있는 최소한을 돕는다 정도의 생각이지 제가 저희 집안에 있는 기둥뿌리를 뽑아다가 하는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좀 제가 기부라는 표현을 쓰기 좀 민망하네요. 자, 승현님. 네. 그런데 말이죠. 저희가 별별 상담소에서 이런 걸 한번 전해드린 적이 있어요. 보육원에 봉사하면서 야 누구 우리 재현이 있잖아. 거기 있는 재현이. 우리 재현이 우리 입양하자. 막 그래가지고 왜 우리 애 있는데 이랬대. 너무 숨겨두네. 그러니까. 자, 그런데 제가 앞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초반에 이제 많이 막 이렇게 추리를 하시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도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왜 보육원에 이만큼까지 내 아이를 돌보지 않고 이 보육원에 이만큼 봉사를 하실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보육원만 하는 게 아니라 이분은 독거노인도 굉장히 열심히 돌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변에 사는 독거노인에게 찾아가서 쌀, 라면, 휴지, 생필품 다 드린다고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반찬을 막 만든대요. 반찬을 만들어가 그 독거노인 어르신들에게 그 반찬을 다 준다고 하는데 문제는 집에 자기 아이 먹을 반찬은 안 만든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조금 생각보다 좀 왜 이러실까라는 생각하는데 제가 갖고 있는 기부의 원칙은
이게 지속 가능해야 됩니다. 제가 갖고 있는 만약에 중에 아무리 없어지더라도 반드시 할 수 있는 기부, 10,000원이면 10,000원, 평생 20,000원이면 20,000원, 평생 할 수 있는 기부가 그게 진정한 기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참 이해가 안 돼, 이게. 네, 근데 사실 이 남편은요, 뭐 독거노인 돌봄 아니면 보육원 봉사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평상시에 주변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잘합니다. 이 오죽하면 결혼 전에 동네에서 정말 그 천사 꽃집 청년 하면 다 알 정도였습니다. 본인이 무슨 홍반장처럼 이 동네에서 일만 생기면 다 참견하고 해결하고 그래야만 속이 편해지는 그런 스타일이었다고 합니다. 이 남편은 주변 지인 경조사도 다 챙기는데요. 별로 안 친해도 무조건 축의금 한다고 하면 기본이 20만 원부터 시작입니다. 이 문제 때문에 자꾸만 부부싸움이 있었는데 그랬더니 남편은 오히려 진 씨에게 실망을 했다고 합니다. 인정머리도 없고 이렇게 나쁜 사람인지 몰랐다면서 같이 사는 세상에서 서로 베풀면서 살아야 한다라면서 일장연설만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야,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쯤에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자, 생활비 한 푼 안 주면서 보육원 기부왕이 된 이 남편. 남편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 자, 우리 소장님부터 이렇게 쭉 한 말씀씩 좀 해주시죠. 네. 그 성숙한 사람이라는 전제는 한결같은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밖에서는 굉장히 훌륭한 사람인데 안에서는 집안에서는 이렇게 문제투성이의 가장이라면 성숙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자기는 자기 자신을 훌륭하다고 또 착각하는 합리화를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맞아요. 일단 내 아이부터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기르는 것이 부모의 1차적인 책임 아닐까요? 자, 승 의원님은요? 인정머리 없는 거는 남편이 인정머리 없는 거 아닌가요? 가족에 대한 배려가 없는데 배려 없는 사람이 바깥에서는 배려하고 내 아이와 내 부인을 챙기지 않으면 그게 인정이 없는 것 같은데요. 언제나 안에 있는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 제 인생의 모토입니다. 제발 집 잘 챙기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바깥 생활 하시는 게 좋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 백 변호사님, 김상무님이 네. 이순신 장군도 가족을 돌보지 않았다. 아유, 그거랑 좀 다른 것 같고요. 저는 변호사니까 예. 이혼 사유가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무조건 됩니다. 된다고요? 네, 무조건 됩니다. 아, 왜냐하면 아무리 바깥에서 본인이 좋은 일을 하더라도 가족에게는 최소한의 부양 의무를 이행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게 뭐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라고 보기 그냥 우리가 보통 부정행위 뭐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그런 건 해당하지 않겠습니다만 이게 교정이 되지 않고 계속 이렇게 가게 되면 이거는 부부관계를 유지하기가 어렵겠죠. 기타 혼인관계를 계속하기로는 중대한 사유에 충분히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바깥에서 착한 일을 많이 하더라도 가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면 충분히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알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이거 볼 것도 없다고 지금 다들 그러세요. 이 기자. 네, 일단 레니 조아님은 봉사하는 자신에게 취해 있는 거다. 김동민님, 저건 과시욕이라 착한 거랑 다른 것 같아요. MC송님, 저거 일종의 관종입니다. 남에게 잘 보이고 우쭐하는 관종 이런 말씀하셨고요. 김민정님, 남편분을 다른 사람에게 기부하세요.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렇게 또 좋은 방법이 있는 농담이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 자, 별별 상담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픽 주인공 동물입니다. 알제리로 가보시죠. 네, 경건한 저녁 기도가 한창인 한 이슬람 사원입니다. 마스크 앞에 선 남성이 두 손을 모아서 기도문을 읊기 시작하는데요. 남성의 저 발 아래에 귀여운 불청객 한 마리가 등장했습니다. 고양이가 두 눈을 감고 열심히 기도문을 읊는 남성을 빤히 쳐다보더니 자기 좀 봐달라면서 툭툭 칩니다. 그래도 쳐다보지 않으니까 이번에는 아예 점프를 해서 품에 폭 안겼습니다. 그래도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되겠죠. 남성은 차분히 기도를 이어가면서 손으로는 고양이를 쓰다듬으면서 달래줍니다. 고양이 그냥 야. 네, 남성의 어깨 위까지 올라간 고양이는 남성의 볼에 얼굴을 비비면서 애교를 마구 부립니다. 그러다가 절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알았는지 바로 또 내려갑니다. 이 엄숙한 기도 시간에 기도자를 시험에 들게 한 귀여운 방해꾼이었습니다. 이 고양이의 영상은 SNS에 퍼지면서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요. 고양이의 애교를 참다니 대단하다. 가장 사랑스러운 방해꾼이다.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야, 어떻게 몸을 숙일 때 딱 눈치채고 또 내려가냐 또. 자, 다음은 캐나다로 가보시죠. 네, 검은색 강아지 한 마리가 노트북 화면을 보며 울부짖습니다. 자, 화면 속 허스키도
화면을 빤히 쳐다보다 아우 하고 같이 울부짖습니다. 이 모습에 방금 뭐 하신 거예요? 아우, 저 예. 따라한 거예요. 어. 이 모습에 검은색 강아지는 갸우뚱하면서 더 낑낑거립니다. 오, 쟤네들 왜 저래요? 네, 이 두 강아지는요, 친구 아닌 친구로 썸을 타던 사이였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살기도 했고 코로나 때는 둘만 만나 더 애틋해질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둘은 함께 강가에서 물놀이도 하고 뒷마당에선 엎치락뒤치락 놀다가 같이 뻗어버리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런데 이 검은색 강아지의 보호자가 예. 일 때문에 이사를 하게 됐고요. 아. 그 친구는 강제 이별을 하게 된 아이고야. 겁니다. 슬퍼할 강아지들을 위해 보호자들은 저렇게 매주 목요일 밤 영상 통화를 하자고 약속을 했습니다. 세상에. 약속한 그날 화면 속 살아가는 친구의 모습을 보니 얼마나 그립고 애틋했겠습니까? 나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울부짖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네, 보다 못한 보호자들이 나서서 두 친구의 만남을 이뤄냈습니다. 차에서 내린 친구를 알아보고는 어휴 꼬리 봐. 내 꼬리가 떨어질 듯이 흔드네요. 이 둘은 신나게 놀며 그간의 그리움을 한참 동안 풀었다고 합니다. 어쩜 좋아. 자, 이 두 강아지의 사연을 들은 누리꾼들 강아지판 로미오와 줄리엣이다. 그냥 함께 살게 해주세요. 이런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아유, 좋습니다. 자, 다음은 영국으로 가볼게요. 네, 한 남성이 방 안에 들어오더니 책상 위의 물건들을 뒤적거립니다. 자, 그리고 본인 주머니에 쓱 찔러놓습니다. 자, 남성이 챙긴 건 다름 아닌 돈이었습니다. 60파운드, 우리 돈으로 대략 1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 남성 주변을 살펴보다가 천장에 달려있던 홈캠에 눈이 딱 마주치니까 당황합니다. 황급히 돈을 꺼내서 제자리에 놓네요. 아유, 진짜, 아유, 네. 정말, 아유. 근데 복장이 예사롭지 않죠? 도둑질하다 딱 걸린 이 남성, 심지어 구급대원이었습니다. 아, 나란 일하는 사람이에요? 네, 94세 노인이 쓰러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을 해서 응급처치를 했지만 안타깝게도 노인은 그 자리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아이고야. 자, 구급대원은 연명치료 포기각서를 찾아보겠다면서 노인의 집에 들어갔는데요. 각서는커녕 그렇게 돈을 훔치다가 카메라에 딱 잡혀버린 겁니다. 자, 유족은 곧장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SNS에도 이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남성은 처음엔 유가족들에게 전달하려고 챙긴 거다. 그런 말이나 하지 말지 이런 어처구니 없는 변명을 했는데요. 세상에. 결국 범행을 인정하고 절도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자, 남성은 지난주 재판에서 징역 18주에 집행유예 12개월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고 제일 부러운 것이 바로 저렇게 얼굴을 바로 공개한다는 거. 자, 다음은 인도네시아로 가보시죠. 네, 사람들이 서핑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남성이요, 헤엄을 쳐서 한 여성에게 다가가더니 주먹으로 머리를 3개 때립니다. 이 여성은 놀라서 뒤를 돌아봅니다. 왜 때려? 이 몇 분 전에 파도를 타는데 두 서퍼가 살짝 부딪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충돌 뒤에 여성은 계속해서 파도를 타면서 서핑을 즐기는데 이 남성은 파도 뒤로 넘어가면서 여성을 빤히 쳐다보죠. 그런데 부딪힌 당사자도 아니고요. 저 남성 친구가 더 화를 내면서 여성에게 다가가서 아이고. 다짜고짜 주먹을 날렸던 겁니다. 아니, 저 서핑 우리 이 기자도 해봤잖아요. 네, 그렇죠. 하다 보면 저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 남의 파도를 뺏어 타는 게 매너가 아니긴 한데 그렇다고 때리는 건 매너 없는 게 아니라 처벌받을 행동이겠죠. 그런데 이 남성은 밖으로 나와서도 폭행을 이어갔습니다. 이 남성의 친구들까지 합세해서 오토바이를 발로 차면서 위협했습니다. 아이고야. 이 가해 남성은 알고 보니 브라질에서 꽤 유명한 프로 서퍼였습니다. 이 피해 여성이 해당 영상을 SNS에 올리니까 전문 서퍼들 사이에서는 역겹고 끔찍한 일이다 라면서 분노가 일었습니다. 이에 남성이 사과 영상을 올렸는데 한번 보시죠. Eu vi um surfista empurrar o meu amigo. Fui perguntar por que ele fez isso. Quando fui agredido no rosto e revidei, vi que não era um homem, e sim uma mulher. Isso sem querer justificar o meu erro. Por fim, quero pedir desculpa para todas as pessoas envolvidas. 네, 이 남성은 사과를 하면서도 처음에 여자인 줄 몰랐다. 오히려 내가 진짜 피해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더 문매를 맞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전 여자친구 폭행 의혹도 불거지면서 소속사에서도 퇴출당했고요. 인도네시아에서도 추방될 거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픽 중국으로 가보시죠. 네, 눈 쌓인 마당 앞입니다. 건물 지붕에서 무게에 못 이긴 눈들이 아래로 우르르 떨어집니다. 이를 본 한 남성은요, 이 모습을 찍으려고 휴대전화를 들어 올립니다. 옆에 있던 남성은 그냥 멀뚱히 서 있는데요. 떨어지는 눈의 속도가 심상치가 않죠. 양도 점점 많아지더니 순식간에 남성들을 저렇게 덮쳐버렸습니다. 야, 이거
도망갔어야죠, 이거. 네, 구경하다가 봉변을 당한 겁니다. 이 남성들 눈덩이들이 바닥으로 다 떨어지니까 서서히 모습이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온몸이 눈투성이가 된 남성은 고개를 푹 숙인 채로 어기적 걸어서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한 사람 안 보이는데요? 네, 아까 휴대전화 들고 있던 남성 있었죠? 눈사태가 커지는 걸 보자 혼자만 잽싸게 집 안으로 도망가 버렸다고 합니다. 아니, 난 묻힌 줄 알았잖아. 네, 다행히도 도망간 남성과 저 남성 모두 다친 곳 없이 무사했습니다. 이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요, 친구는 이미 들어갔다, 너만 서 있다. 그러게 집에서 구경하면 얼마나 좋았냐라면서 이 남성들을 놀렸다고 합니다. 보통 이럴 때 얍삽하다라는 좀 표현을 쓰잖아요. 예, 방송에 적합한 표현은 아닌데 아무튼 진짜 빨리 헤어지세요, 저런 사람하고. 자, 사랑하는 사건반장 가족 여러분, 행복한 밤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별이 6개 반, 4반, 6반 저녁 6시 반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